이렇게 짧게 하려고 짧게 안 될 텐데. 아, 이거 전자철판으로 내가 뭐 따로 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피디님 이거 저 하는 거 스마트 좀 한번 켜봐 주실래요? 사이즈 잘리나? 한번 다른 슬라이드로 글씨가 좀 크게 났죠? 어차피 지금 전자칠판용으로 그림을 붙였다가 이 정도는 한 번 더 해? 어차피 글씨는 다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 홈페이지가 안 보여가지고 위에는 글씨 잘려도 상관없습니다. 실내만 보여드리고 판서로 해야죠. 뭐. 나중에 다시 해드리고 이거는 이걸로 하면 되나요? 글씨는 대강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서 회계쌤 하시는데 기다리느라 힘들었어요. 자, 이제 그 면접 관련해서 이제 세무 전공 질문 준비하시는 거를 제가 도와드릴 건데요. 사실 세법 다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외면하지 마. 잘하는 거 알고 있어. 잘 하시는데 아마 이제 분명히 제가 공부할 때 입으로 말해보세요 했어도 잘 안 됐을 것이고 그게 그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입으로 말을 하셨어도 이게 누가 물어볼 때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좀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제하는 과정을 저랑 같이 준비를 하실 건데 사실 면접은요 들어가서 뭐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셨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답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답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실 건데 세법 이론은 뭐 전부 다 해갖고 전부 다 요약한다 이렇게는 못해요. 가장 중요한 뼈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점검하고 저랑 같이 요약하는 과정은 우리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사실 여러분께 좀 제가 질문을 이거 앞에서 이렇게 좀 멋있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멋있게 숟가락 해놓고 화면 점검하다가 질문을 좀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자, 홈택스 가입돼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국세청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라고 하나? 따따따 걔 있잖아. 그거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내가 이렇게 질문 안 해. 우리는 지금 오글 스피치 안 해. 제가 좀 보려고. 혹시 질문? www.nts.go.kr 잠깐만. 홈택스. 홈택스랑 NTS 지금 다른 건가? 달라요. 하지만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혹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좀 아시죠? 어땠죠? 들어가 본 사람? 좋아. 손 내리시고. 국세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본 사람. 오케이. 손 내리시고. 자, 지금 도대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면접 수업에서 세법에 관한 뭐 상황 질문이라든가 상황형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했던 것 같은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적극 행동이 뭐냐? 또는 민원인이 왔는데 아니 뭐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책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상당히 좀 내용이 좀 이렇게 답변하기가 왜냐면 그 사람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이라는 게 이제 느껴져요. 면접 매너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들으면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잘 모른다 그러지. 근데 뭔가 답변을 하는데 교과서적인 답변만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건데 거기에 혹시 그러면 조금 더 개선 방안 같은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작년에 우리 우수 받은 학생이 그
그 민원인들이 그런 그 과세표준 신고서를 좀 대리 신고를 해달라라는 질문이 공통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책자 같은 실제로 이제 부가가치세과에서 세무서에서 한 달 정도 좀 이제 일을 했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많은 거를 느꼈고 본인이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죠. 말하는 연습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영세한 납세자들이 와서 그걸 좀 얘기를 하지 사실 세무 대리인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아서 세무 대리인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수수료 내고 수수료 받고 난 내용이 받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조금 영세하고 세법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안내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친절하게 안내를 친절하게 잘 그 뭐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말문이 툭 막힌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거기서 제가 이번에 뭘 해보니까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책자 중에 그 사업자들에게 특히 간이과세자 중에 음식점업자라든가 뭐 조금 영세한 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관련된 소책자가 있는 걸 봤는데 한 번은 읽어봤어야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일부 조금 그래도 어렵지만 일부 활용을 하기에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면접에서 답했던 걸 딱 정확하게 그 당시 이제 본인이 봤던 거는 3가지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소책자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종이 되게 질문이 많은 업종, 특히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뭔가 그런 책자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근데 읽으셨을 때 모른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그 정도는 도와줄 수도 있지 않냐. 물론 실무 들어가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 학생들 입장 다 학생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 이 친구가 그래도 실무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래도 그냥 대강퉁 잘 해볼게요. 착하게 살게요.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런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책자라든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세법에 관한 어떤 그 다음 주나 이번 주부터 드리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목록을 해가지고요. 이론적인 건 당연히 자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가 뭐다 이거는 거래징수에 대한 증빙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세 측면에서는 적격증명서류인 것이고 그거에 예외적으로 뭐 타고 가자면 뭐 매입자 관련도 있고 수장도 있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할 때 혹시라도 실무적인 어떤 포인트에서 뭔가 다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도 들어가셔야 되고요. 사이트가 3개가 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국세청 자료예요. 원래는 이제 전자칠판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미리 점검을 그걸 요청을 못 드려가지고 그냥 조금 흐리지만 이렇게 진행하고요. 다음번에 테마 하나 딱 잡아가지고 또 해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조금 섭외를 해서 화면 좀 예쁜 걸로 해드릴 테니까 지금 실루엣으로 대신 판서를 좀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저는 오늘 간단하게만 오늘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국세청 홈페이지 이게 이제 이게 있지만 이거 정도는 그 주소 이름을 외워놓으세요. 네이버 가서 타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 뭐 질문해서 물어보진 않지만 이거 상식이에요. 그래 사실 실무 들어가면 이거 들어갈 일도 없긴 하긴 한데 들어가면 그 국세청 내부 전산 프로그램 쓰시지만 자 지금 메뉴가 뭐뭐 있나 알림 소식 있고요. 국민 소통 있고요. 국세 신고 안내 있고요. 국세 정책 제도가 있고요. 정보 공개 국세청 소개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가본 사람하고 들어가본 사람하고는 또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찾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요. 자, 여러분께 제가 사실은 저는 실무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상장기업의 법인세 담당자들에게 국세청에서 나온 우리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가 2022년 4월달에 나왔거든요. 3월 말인가 나왔는데 697페이지예요. 697페이지짜리를 20시간을 쫙 다 훑어주거든요. 조특법까지.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그냥 훑어주면 체크리스트를 하면 돼. 우리처럼 막 세상의 모든 실무와 이론 공부 중에 제일 힘든 거 우리가 해냈어. 그렇게 끊어읽고 치사스럽게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까지 극복하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은 잘 하실 수 있어요. 실무 강의 가서 법인세 상장기업 법인세 신고실무 13년차 15년차 하신 분들도 이거 안내드리면 너무너무 되게 좋아하세요. 왜? 몰랐어. 근데 여러분께서 그 제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되게
뭔가 이 조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어디든 좀 답변하실 때 뭐 억지로 끼워주면 안 되지만 나름대로는 연습하실 때 본인만의 모범 답안을 만들 때 상당히 도움되는 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막 강의를 해드린다고 해서 그냥 외우는 거는 세법기랑 책 보는 거랑 다를 바 없죠. 다음 주까지 숙제는 뭐냐면요. 새 사이트 3개 활용 방법을 간단하게 가이드만 해드릴 테니까 다 털어갖고 봐보세요. 네, 그래서 자 국세정책제도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어떤 뒤에 가면 또 보이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는 제일 중요한 세법 해석에 관한 세법에 대한 사전 답변 제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고유 명사예요. 사전 답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질의 회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께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봐봐. 홈택스 보이지? 클릭하면 홈택스 타고 들어가. 옆에 국세 법령 정보 클릭 타고 들어가. 관련 누리집이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자, 클릭해가지고 넘어간다. 다음번에는 이제 전자출판 되면 제가 노트북 연결해서 클릭해서 넘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미 근데 잘 알고 있겠지만 자, 그래서 홈택스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 자, 홈택스라고 하는 거는 또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이거 뭐 하는 데죠? 민원인들이 우리 전자과세표준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출 이거잖아요. 홈택스 가입 숙제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아, 저는 국세청 들어가면 세무 공무원으로서 들어가서 정산할 건데요. 본인 거 연말정산 안 할 거야? 국세청 공무원들이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준하는 것,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에 준하는 계약, 국가와의 임용계약도 결국은 거기에 따른 소득도 근로소득이라서 공무원들이 받으시는 월급 무슨 소득이죠? 입에서 그냥 기퇴한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은 알고 계시죠? 2월달 연말정산 하실 때 자, 보험료 사용금액, 의료비 지출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서 조회하실 거예요? 여기. 각자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번에 집 하셨대요. 아, 돈 좀 많이 보셨겠네? 집 하셨어요? 양도소득세 신고. 본인들 개인적으로도 양도소득세 신고나 특혜 있잖아. 근데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보는 전산 프로그램하고요.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보는 프로그램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전송하면 당연히 들어가죠. 여러분께서 사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전송은 하지 말고 잘못하면 안 돼요. 국세청장 전송 누르면 안 되고 그 모의 계산 같은 건 한 번 정도 해보면 아 내가 상상해 내가 이렇게 사서 20억에 팔아야지 했을 때 얘를 3년 이상 갖고 있을 때 집일 때 건물일 때 땅일 때 얘가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 모의 계산 뒤져보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어디에 있나는 본인이 뒤져보지 않으면 다들 제가 100날 이거 해봤자 결국 매뉴얼 보는 거랑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뒤적 한 번 한다고 되지 않아요.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홈택스는 민원인이 일단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디 뭐 하는 거? 신고하는 거. 자, 숙제만 내드릴까? 아, 숙제 되게 많네. 홈택스 가입은 당연한 거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해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얘가 과세사업자인가 연쇄사업자인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입과세자인가 폐업자인가. 폐업자라면 언제 폐업했는가 난 다 알아. 이거 내 거거든. 안 알려줄 거야. 정답 안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인강으로 촬영 안 할 수도 있어. 저의 추억의 사업자 등록번호 여러분과 공유해 드릴게요. 네, 저의 개인 세무사 사무실 내 생애 첫 세무사 자격증 따고 처음 개인 사무실. 지금 개인이 아니라 폐업했어요. 폐업 연월일까지 다 체크해봐봐. 그 이후에 저는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갖고 법인 소속인데요. 자, 힌트는 사이트 3개 오늘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힌트는 줄게. 홈택스에서 찾아. 그 다음은 안 알려줄 거야.
그러면 얘는 다음번에 하실 때 조금 이따가 힌트가 나갈 수도 있고요. 자, 국세 아까 우리 NTS에서 여기에서 홈택스 딸깍 하면 아까 거기로 넘어가고 국세 법령 정보 딱 하면 여기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실무할 때 책 안 봐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법제처.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법 조문이에요. 법제처는 혹시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법제처는 온갖 법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데죠. 근데 자, 법제처에서 그동안 공부할 때는 법제처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법령 위주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는요, 국회에서 통과하는 법, 명령, 대통령 명령인 시행령, 대통령령 합시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명령 해가지고 시행규칙. 물론 이거 말고도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가장 메인은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 갖고 하려고 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제가 뭐 이론 하면서 한번 뒤져보세요. 개정 붙이기 뭐예요 이런 거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최소한 법조문 해석은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혹시 저한테 수업 안 들으셨어도 부칙을 통해서 시행시기 같은 걸 확인하는 거는 샘플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근데 법제처가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가는 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얘는 국세야. 살짝 봤지만 국세지. 국세. 자, 국세법령정보센터에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얘하고 얘인데 여러분께서는 다 뒤져보셔야 돼요. 다 뒤져보시는데 여러분 별표가 이 별표 아닌 거 아시죠? 시행규칙에 붙어있는 별도표예요. 별도표. 우리 그 사업소득 할 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비과세 할 때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할 때 닭은 몇 마리까지 부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15,000마리. 말씀드리죠? 아니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정도는 돼야 부업이라고 하지 막 이러잖아요. 15,000마리가 넘어야 그냥 별도의 축산으로 보는 거고 소 몇 마리? 50마리. 아니 그걸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그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걔가 그럼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은 기획재정부령에 있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정리된 표예요. 면세 품목에 대해서 콩 이름 엄청 많아. 나중에 심심하면 콩 이름 쭉 다 읽어. 시간 그냥 가요. 안 졸리면 그거 해보세요. 나중에 어디 가서 부가가치세 하셔가지고 면세 품목의 시행규칙에 면세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을 뒤져보세요. 콩 이름 뭐 잡두콩 무슨 콩 썰은 잡두콩 말린 잡두콩 아주 난리 법석이에요. 그다음에 뭐 농산물을 말린 거 가른 거 뭐 분쇄한 거 분쇄했는데 크기가 얼마 되는 거 그게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는 표야. 근데 별표도 사실은 제가 옛날에 미안하다 아주 옛날이긴 한데 공부했을 때는 그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이 우리 얘가 별표 자체도 시행 규칙 안에 있는 거라서 법령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30마리였다가 지금은 50마리로 늘었어요. 네, 그런 거는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현행법을 우리 별표 같은 데서 찾으시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 지금 이제 좀 오바고요. 자, 우리 업무용 수용자에 관련해서 제가 수업 때 막 이렇게 해드리죠. 업무용 수용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럼 요약해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이냐? 두 번째 제재가 두 가지로 간다. 그래서 어떤 거?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는 더 처분 손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럼 우리 법 뭐예요? 세법개론 백날 찾아봤자 없어요. 네이버요? 세법에 관한 지식은 절대 네이버 찾지 마세요. 지금 다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어디서? 자, 전자도서 하나 들어가면 클릭 딱 하고 가면 좋긴 한데 오히려 정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자. 그래서 전자도서관으로 가시면요. 자, 업무용 수용자가 무슨 법이지? 그건 알아야지. 법인세. 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응자. 근데 어디가 더 발달해 있을까? 법인세. 맞지? 자, 법인세법 클릭 됐다고 치고 가면 여기에 목록이 쫙 이게 뭐 약간 정책에 관한 거라든가 뭐 등등등 떠요. 그럼 법인 클릭을 딱 하면 거기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책자가 나중에 봐봐. 여기도 숫자 내줄까? 몇 페이지인지 찾아오라는 거? 정확하게 100페이지. 나 맨날 보거든. 실무자들한테 항상 안내해 주니까. 자, 그런 거를 찾아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자료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되시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안 떠먹여드리잖아요. 그냥 여러분께 그냥 드려봤자 남는 지식이 안 돼요. 본인이 뒤적뒤적 해야 되는데 어디를 뒤질지 모르니까 오늘은 좀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해갖고 온 거고요. 자,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근데 면접 준비, 그러니까 세법으로서는 첫 시간입니다. 저 이제 우리 앞에서 혜린 선생님 강의하셨지만 면접에 관한 일반적인 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긴 한데 일단 세법이라는 전공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이걸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실무자분들께 우리 반장님도 아까 오셨었고 우리 뭐 조사관님들하고도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 얘기하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 근데 뭐 사실 사전 답변 제도 같은 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직접적인 문제로 나올 만한 거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정말 실무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면접 질문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뭐 세법 해석에 관한 뭐 질의 제도가 있는데 말씀해 보실래요? 그럼 정말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공부해보고 올 거잖아. 근데 정말 그거 답변하기 쉽지 않아. 근데 저는 해드릴 건데 어찌됐건 얘를 직접적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세법 질문이나 정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뭘 잘 모르겠는데 물어본다. 그럼 자기가 답변서를 본인이 뭔가 그 모범 답안처럼 조금씩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걸 할 때 그러면 뭔가 잘 하실 수 있게 신고서 대리 신고 안 되니까 스스로 하실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나름대로의 꿀팁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 어디에 있는 자료를 뭐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든가 국세청 발간책자 중에 일부가 세무서에 구비가 돼 있다면 그걸 드린다든가 PDF로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PDF 자료를 뭐 전송이라든가 아무튼 거기서 그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이제 나름대로는 뭐 실무자 정말로 회사를 다녔던 분이 뭐 되게 구체적인 거 얘기하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적극 행정을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게 공무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월권행위 안 하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민원인한테 구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을 한두 개라도 제시하면 이게 좀 약간 우수로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우수에 너무 목매달면 안 돼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시작할 때는 미입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나서 우수로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약간 뭐 우리 세 가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 아주 좋은 답변이 그러니까 임기응변은 안 돼요. 미리 그거를 본인이 예상 질문을 만들 거잖아요. 조원들끼리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이랬을 때 이런 것들 활용하면 어떨까요? 근데 본인들끼리 생각했는데 또 우리는 모의 면접할 때 또 이제 그 멘토링 해주시는 분들 오시잖아요. 현직자들이세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지 않아? 여러분께서 뭔가를 찾아봐서 그 내용을 저희 이렇게 답변하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상당히 뭐 A라는 질문에 뭐 B라는 답변을 했을 때 매칭이 괜찮은가요? 본인들이 막 그렇게 하면 앞에서 모의 면접했을 때 아니 그거보다는 다른 제도가 뭐가 있어 라는 게 나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냥 잘해볼게요. 이거 갖고서는 사실 그 멘토링도 잘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내용이고요.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배우셨어요. 물론 일부 회사 다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공무원 하시려고 막 면접 이런 준비를 어떤 실무적인 말하는 훈련을 연습한 거는 거의 안 해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무적으로 어떻게 세법에 관한 업무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두 가지를 들어보시면 저 민원실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거기서는 또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워낙에 온라인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 홈택스를 또 손택스로 바꿨잖아요. 난 상당히 그 손택스라는 그 이름이 아직은 오감이 났었는데 홈택스, 손택스 뭐 이런 것들 모바일로 할 때는 홈택스를 손택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얘 지금은 온라인 업무로 뭐 어떤 것들을 다 할 수 있구나. 홈택스를 본인 아이디, 비번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업무가 되는지를 몰라요. 정말로 저는 너무너무 짜증나는 게 짜증내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2000년에 뭐 2004년, 5년 막 이럴 때 개인 세무사 사무실 할 때 예전에 했었어요. 몇 살이었어 그때? 그때 그 당시 할 때 수원세무서에서 거래처가 하나 새로 들어와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저희가 대행해드리잖아요. 수원세무서까지 갔어야 됐어요. 나 바로 앞에가 도봉세무서였거든. 근데 수원세무서까지 지금보다 또 교통도 더 안 좋잖아. 뭐 광역 직통역 있어요. 그래서
전철 타고 하루 종일 꾸역꾸역 가가지고 거기서 그 서류 사인 받아가지고 거기 수험생에서 접수 하고 갖고 받으러 갈 때도 또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른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 이론으로 배워서 아시죠? 그리고 뭐가 된다고 했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 이론 배울 때 포함이었죠.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자 등록 신청 탭을 눌러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업종 변경 사업자 등록 정정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지. 그래서 본인 걸로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들어가서 뭐가 되는가. 근데 공동인증서로 인증서로 타고 가지 않으면 못 보는 자료들이 있어요. 아 이건 개인정보구나. 그래서 우리 공시송달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중요한 정보들은 인증서로 들어가야 되니까 단독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좀 감각적으로 이제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홈택스에 가입하셨나? 이거 숙제. 아이디, 비번. 근데 공동인증서, 그러니까 인증서를 타고 갈 수 있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홈택스에 혹시 가입하셨다면 어떤 메뉴가 있나 기억하는가? 이게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 위치 기억해놔. 홈택스 말고 홈택스. 그 모바일로 들어간 거, 그 뭐야 화면이 너무 코트쯤해서 잘 안 보이고 그 큰 저기 컴퓨터 화면으로 갔을 때 여기가 뭐냐면 여기야. 마이앤디스. 제가 그래서 가끔 마이앤디스까지만 보여드리고 내 걸로 로그인하면 클릭을 안 해요. 혹시 제가 체납자면 어떡해요? 거기 정보가 떠 있거든. 그리고 그동안 뭐 다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뭐 전자 송달 예를 들어 송달 받을 장소 신청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불복 청구 정보통신망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있죠? 들어가봐.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라는 게 보이거든. 네, 메뉴가 있다는 얘기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확인만 안 하면 되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클릭해봐. 그렇다고 잘못 전송되면 그냥 취소 요청하시고요. 잘못 클릭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하시고요. 홈택스가 그래서 뭐 세금 신고 납부 증명 발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입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1년 이제 여러분 이거 읽어오셔야 돼요. 나중에. 생활세금 2021년 내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니라고 밝히려고 이거 해갖고 왔어. 2021년 생활세금 시리즈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민원인이 물어보는데 이제 사업 개시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신규로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이제 그분이 어떤 사람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저 이제 사업 개시했는데 사업자 등록 뭐 그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긴 한데 혹시 이제 질문할 때는 그냥 물어보잖아요. 혹시 민원인이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금 세금 문제를 하나도 모르는데 진짜 실무대로 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물어볼 여력도 안 돼요. 알아야 뭘 물어보지. 근데 어찌됐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 혹시라도 제가 세금에 관한 정보를 좀 얻으려면 어디서 얻으면 되나요? 제가 세금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상황형 질문 같은 게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생활세금 시리즈가 제가 한 140페이지 조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140페이지 정도는 글씨 크잖아. 30분이니까. 네, 출력 안 하셔도 돼요. PDF로 저기 그 전자 도서관처럼 쫙쫙쫙 넘어가. 저 데이터 비용만 좀 내세요. 그래서 여기 어디로 들어가면 돼? 국세청. 그럼 국세청 발간 책자를 어디서 찾으실 수 있을까요? 국세청 발간 책자? 여기. 이거 보면 해줄게. 국세정책제도 메뉴. 클릭해서 이제 스크롤 잘해야 돼.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 잘못하면 이게 스크롤 하다가 딴 거 클릭하면 오만대로 넘어가지고 길어가지고 얘가. 해봐. 통합자료실에 밑에서 한 3번째인가 4번째 있어요. 제목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 발간 책자가 있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요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데 가끔 이상하다. 남세무사님이 책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없으면 여기 있어요. 겹쳐 있는 것도 있고. 어디? NTS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국세법령정보센터 약간 전자도서관 탭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전자도서관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냥 아예 그 홈페이지에서 검색란에 넣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책자에서 찾으셔도 돼요. 전자도서관 메뉴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개정세법이 올해 이제 법인세 안내 책자가 지금 2021년 귀속해서 2022년 신고분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봐서 알아요. 그래서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국세청에서 해가지고 작업해서 나온 책자인데
그 매년 법인세 신고한다는 책자가 예를 들어 한 10년도 넘게 11년, 12년, 13년 쭉쭉쭉쭉 해서 2021년, 2022년. 근데 이제 신고 시점 기준으로 22년이니까 귀속은 2021년. 이겠죠? 그러니까 2022년에 신고할 때 12월 말 법인은 2021년 12월 말일 거를 3월 말일까지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책자들은 우리 개정되면 바로 막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건 우리 수험생밖에 없어요. 실무자들은 2021년 귀속이 개정되면 다음 연도 2022년부터 신고금의 반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자들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교육도 시켜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서는 성실하게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우리 학생 때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극복했잖아, 거의.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까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좀 전문적인 서적이 많아요. 근데 겹치기도 하고. 근데 약간 민원인 대상으로 좀 안내하는 간단한 그런 우리 생활세금, 또 주택과세금. 우리 작년에 우수받은 학생이 주택과세금을 사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 면접관께서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지 당연히. 그 친구 아마 10번은 넘게 읽고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주택과세금은 그때 조금 약간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돼서 저희가 읽으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출력해서 그러니까 또 예스24에서 사가지고 그걸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되게 열심히 읽고 갔으니까 나름대로 막 더 본인은 아쉬운가 더 막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좋았어요? 이제 이런 거를 딱 몇 가지 얘기하니까 딱 보니까 들었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선택 과목일 때라 더 깊이 못 물어보는 상태에서 끝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면접 끝나고 한참 이제 발표 날 때까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본인은 아무리 잘해도 본인은 끝까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면접 복귀한 그 내용을 보고 100% 우수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우수 나왔어. 진짜 우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또 시적절하게 질문에 따라서 필요할 때 활용하시려면 이것저것 다 뒤져보셔야죠. 언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목만 막 얘기하면 사실 약간 이제 좀 약간 특정이죠. 내용이 뭐가 있는지. 만약에 세무업무를 전혀 모르는 우리 엄마 아빠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세무서에 가셨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을까 약간이라도 고민하면서 보시면 나중에 그 답변 같은 거 준비하실 때 세법 개론에 있는 것과 더불어 약간의 어떤 좀 뭔가 맛있는 양념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제가 최대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만들어 놓은 좋은 재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 들어가면 나중에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최근에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관련된 제도가 바뀌었죠. 2017년에. 왜요? 대법원에서 판결 소송에서 졌어요. 종전에는 세법 해석의 기준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의 포인트, 그러니까 10,000원의 포인트 2,000원 차감이다. 그러면 과세 관청은 걔를 10,000원으로 과세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불복에 걸려가지고 소송까지 끝까지 가서 졌잖아요. 2016년 10월인가 아무튼 그때쯤이야.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 해석 바꿔야지. 그러면서 아예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본 거예요. 2017년 이후에 그래서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관련된 여기 되게 해석 잘하시는 분들이라 막 말할 때 되게 편하다. 다 아는 거 전제로 하니까. 그래서 일단 마일리지 관련된 제도가 법으로 정비가 돼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법조문대로 하면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 마일리지 어쩌고저쩌고가 나왔죠. 그게 정비가 됐는데 근데 뭘 하다 보니 그 심판 청구 사례를 그 소송 판례를 판결문을 찾고 싶거나 심판 청구 관련된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대. 이걸 찾고 싶으시면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딱 보니까 국세법령정보센터겠죠. 그래서 국세법령정보센터를 뒤져보시고요. 여기에 심판 청구 사례를 통해서 최근 국세청 쟁점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다.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좀 간략하게 만들고 싶은데 뭔가 최근에 쟁점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얼추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찾아볼 때 얘가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네이버 아니야. 네이버랑 주신 게 아니고 우리 포탈 자료는 안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니까 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까 했고요.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제도 알아야 돼요. 원래는 이거를 시간이 있었으면 원래 전자칠판용으로 만들었다가 막 이걸로 바꾸느라고 바빴어 오늘. 이종환 쌤 수업하실 때 중간에
그냥 칠판용으로 바꾸느라고 약간 옮겨 적는 약간의 노가다를 하고 얘가 진짜 쫙 이렇게 글씨가 떠올리게 하고 싶었는데 포기. 자, 이거 없다고 치고 봐봐. 없어. 자, 질문.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뭐죠? 국세 부과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에. 세법 적용의 원칙,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유추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그리고 또 소급과세 금지할 때 입법상의 소급과세 성립 시기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세법 해석에 관한 관행이 납세자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바뀐 해석에 대해서 소급하지 아니한다 했었죠.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에 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한 거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규가 뭐다? 질의 회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법 해석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질의 회신 등 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실무 가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국세청이 쓰고 있는 자료들 중에 나름대로의 정책들 중에 우리가 찾아서 답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좋은 팁들이 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시는지는 여러분께서 모범답안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는지 나름이고 대신 만들었을 때 그거는 학생 생각인 거잖아요. 얘를 모의 면접 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모의 면접은 개개인 얼굴이 나와서 아마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라 촬영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 국세청 직원 우리 선배님들하고 여러분 얼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아마 몇 가지 좀 이거는 지금 조금 실효성은 없으니까 이거보다는 저게 낫다라는 거를 실무자께서 아마 조금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세무 대리인 입장이고 선생님 입장이고 근데 실무 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에 최종 버전에서 이제 가장 능력자들께서 그거를 점검을 해주시니까 어찌됐건 본인 거를 만들 때 확인을 하시고요. 사면질의 제도하고 사전답변 제도 중에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게 어찌 보면 사전답변 제도예요. 얘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쓰기 전에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가지고요.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해주는 제도고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걸 할 때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믿고 따랐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하거든요. 얘는 공적인 견해 표시를 봐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국세청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홈페이지 가서 보시라고. 근데 그냥 눈팅하면 안 볼까봐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팅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그래서 서면질의 제도하고 사전답변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안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세법 해석에 관한 어떤 그런 두 가지 시스템을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홈택스 국세청 NTS 여기 들어가면 자료가 있거든요. 예쁘진 않지만 대강은 제가 그대로 있는 대로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세법령정보센터에 개인 인적사항 지워가지고 공개하는 게 질의회신이에요. 그리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는 게 사전 답변이라고 질의 밑에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서면 질의는 일단 사실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홈택스 다 접수돼요. 접수되고요. 여기 외부 구성력은 없지만 사실상 세법 적용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런 게 있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세법 해석에 관한 기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뭐죠? 서면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 회신에 A라는 답변을 받아서 우리는 그거를 믿었고 우리가 믿은 거에 규칙 사유가 없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나중에 과세관청이 A라고 해석해준 게 잘못된 것이다. B라고 다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되고요. 혹시 취소가 안 돼도 아시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사유죠. 그렇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그거잖아요. 당초의 세법 해석과 다른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이론적으로 얘가 연결이 돼야 돼요. 아니 공부하듯이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는. 근데 얘는 뭐예요? 공적인 견해 표시고 뭐예요? 아예 공적 견해 표명이에요. 구제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거 실무자들한테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해 주거든요. 아직까지 많이 쓰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사람의 부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세법 해석에 관한 제도가 미리 이제 납세자들이 해석 신청을 하니까 사전 답변과 서면 질의 제도가 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한 번 정도 뒤져보시라고 제가 그냥 지금 제가 해드릴 건 아닌데요. 제가
그 미안하다. 내가 아프리카 미디어 아프리카 TV 거기에 되게 예쁜 뭐 그런 거 VJ인가 뭐 무슨 그런 거 하는 사람이라고 쳐봐. 아 별풍선 뭐야 도대체? 별풍선 과시 하고 있어. 나 그게 제일 궁금해. 해야지. 근데 그 사람도 과연 삭제 등록했을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할까? 할까? 해야 할까? 해야지. 그럼 과세하면서요? 인정. 나 여기 어딨어? 아 정답. 찾아봐. 국세청 여기 홈페이지. 어디 있을까? 내가 어디 있지? 그냥 제목만 던져주면 여러분이 뒤집도 좋지.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사실관계 판단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실무로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건 사실관계 판단인데 면접 볼 때 그런 것까지 뭘 고려해요. 그냥 일단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있다 그러면 인정 물적 설비가 있다 그러면 과세로 본대요. 그런 거 없이 그냥 1인이 하면 면세로 본대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봐야 돼. 근데 어찌됐건 거기서 이제 타고 가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가상자산이 아직은 과세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하려다가 이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1인 미디어 이거 상당히 관심사들 높인 거잖아요. 유튜버들 보통 이거 몇만이면 몇 주씩 본 다음에 우리 같이 유튜브 할까? 어찌됐건 그렇고요. 납세자한테 안내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뭔가 말할 때 정리가 안 되면 홈페이지 활용해가지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납세자한테 여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에어비앤비인가 그거 있죠. 사실 그거 그냥 내국인한테 하면 불법인데 일단 그게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나? 당연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과세사업자건 면세사업자건 계속 반복적으로 원래는 하는 건데 일부 예외 있어요. 면세인적 영역자들, 강사 이런 사람들은 원천 징수되는 사람들은 예외가 있는데 얘네들은 원칙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민박일까요? 숙박 공유업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에어비앤비 여기 일반 이게 코드가 5100 나 못 외워서 그냥 적었는데 51007 좀 잘리긴 했지만 업종 코드에 따라서 나중에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다 바뀌어요. 자 그럼 뭘로 등록하든가 아무거나 막 찍으면 안 돼. 아니 물론 여기는 얘기했잖아. 너무 실무적인 거라고 홈택스에. 근데 그러니까 홈택스라 이런 데는 그런데 들어가서 구경해보면 나름대로 어디 가서 그냥 거저 듣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숙박 공유업이구나. 대체로 내지만 거기서 타고 들어가자면 또 사례가 많은데 됐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업종 업태가 뭐냐 그럼 이 경비용 코드가 뭐냐 정도는 한 번 들으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해가 가실 거니까 일단 뒤적뒤적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거 제가 자료 띄워드릴게요. 그냥 무슨 별자료라고. 근데 다만 제가 좀 워드를 쳐갖고 한 거니까 이거 그 설명의 자료처럼 해가지고 이제 드릴 거고요. 보면서 또 여기 보시면 아까 좀 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1인 미디어. 얘네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되게 좋아. 이거를 많이 뒤져보면 되고 여기에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하고 질의회신 제도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상당기업 그 법인세 신고 담당자나 연말정산 담당자들한테 사실은 연말정산은 7시간 안에 소득세를 다 해줘야 돼요. 죽을 지경이지. 난 요양은 정말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 같으세요? 세무사회 직원교육 시킬 때 3시간 안에 다 해야 돼요. 아니 우리 한 학기 한 달쯤이야 네. 이제 거기서 요약해드리는 추가 자료 얻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근데 자꾸 자료 얻을 루트를 모르니까 어디서 뒤져? 네이버 뒤진다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네이버에 20세 이상의 자녀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된다고 했잖아. 장애는 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절대 포털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세법은 안 돼요. 회계는 보셔도 되지만 세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해석 질의 안내라든가 아까 그 책자가 여기 있어요. 통합자료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는 제가 좀 몇 가지 이제 전자칠판하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클릭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좀 일단 모양새로는 되게 괜찮은 제도들이 있어요.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 이렇게 한 번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는데요. 되게 요건이 까다롭긴 한데 일단 그거 하고 또 면접 질문으로 근로장려 이건 조특법이라서 사실 여러분 몰라요. 이것도 제가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시면 언제 신고하나요? 언제 환급되나요? 많이라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세법령정보센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자료로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조세로 그 자료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조세 조약이 여기 나와 있고요. 괜찮아 영어도 있고 옆에 딱 단어로 적어서 차변 대변 해가지고 한글 영어 다 돼 있어.
이게 보면서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그걸로 하셔도 돼요. 국제조세 쪽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리외신하고 사전답변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해놨고 최근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례 있죠. 이게 채택이 되었건 채택이 안 되었건 뭔가 최근에 실무 사례들을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거 그다음에 심사청구 심판정보 그다음에 판례 헌재 주요 대법원 판례인데 만약에 똑같은 사항이 날짜별로 2016, 2018, 2017, 2018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언제로가 가장 최근 거. 근데 가장 최근 거가 우선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같은 연도다 그러면 제일 높은 거. 얘보다는 얘가 우선인 거 아시잖아요. 더 높은 거인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줬어야 되는데 제가 강의가 길어져서 지금 압박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홈텍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활용하는 거를 자 다음 시간까지 숙제 검사를 하든 안 하든 홈텍스 가입하시고 이거 한번 조회해보세요. 좀 약간 웃기긴 한데 그래도 재밌잖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세법 전공 질문 하면서 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면 돼요. 네, 조 짜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강의하는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적인